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19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한마디 하셨네요. 사과값 안정될 때까지 할인을 지원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과값이 올랐다고 시끄러우니까 사과도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을 모양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형마트에 할인지원금 1,500억 원 주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관세 내려서 과일 수입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과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과값 때려잡는다고 해서 때려잡히고 구속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기후위기 때문에 사과 수확이 줄었습니다.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값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대형마트를 지원하면 사과를 할인받아서 사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과가 늘어납니까? 사과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과를 못 드신 분들은 다른 과일을 찾아 나서겠죠. 그러면 그 다른 과일의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또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또 잡으려고 할인 지원금 줘야 되나요?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과일이 늘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농업을 살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제 사과값 문제가 터졌다고 오늘 지원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우리 농업을 5년 뒤, 10년 뒤에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수원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수확할 때까지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곡차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례들 자꾸 생각이 나요.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무슨 얘기했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 예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관료들이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국회에서 싸워가지고 다시 늘려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R&D 예산이 작년보다 4조 6천억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 장학금 끊겨서 지금 다 취직하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연구 인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끊긴 연구자들 해외 자리 알아봅니다. 국가의 두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이런 일 생기니까 부랴부랴 올해 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R&D 예산 다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하면 정말 R&D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례도 있었잖아요. 수능이죠. 작년 6월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라고 얘기했죠. 수능의 문제는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돼서 그런 것이다.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니까 정말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점에서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수험생들 정말 죽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작년 수능은 더 어려워져서 평균 점수 더 떨어졌고요. 작년 사교육비 27조 원 써서 사상 최고로 높았습니다. 근데 학생 수는 더 줄었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데마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새롭게 생기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임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3년만 운영하고 말 거 아니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한 일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꼭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차 정책을 기획해 나가야 됩니다. 오랜 기간을 견디고 성과를 낼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이 공자님 말씀 같지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60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대국 약팽소선이라는 말이에요.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팽소선,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작은 생선을 석쇠에 놓고 구울 때 자꾸 뒤집으면은 그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보면서 잘 익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책을 자꾸 뒤집으면 국민들의 살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꽃이 피는 건 한참이지만 지는 건 잠깐이더군. 이런 얘기도 있죠. 정책을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루한데요. 생각해보면 그 쌓아 올린 정책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국민연금 받으시고 기초연금 받으시고 아프시면 병원 가셔서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잖아요. 이게 다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년들 아르바이트 가서 최저임금 받아서 그나마 그 최저임금 가지고 등록금도 내고 용돈도 쓰잖아요. 그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때 빠르게 오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영화들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 영화들 노무현 정부 때 스크린커트 받으면서 영화진흥기금 만들면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20년, 30년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성과가 나오면 얼마나 세상이 쉽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좋아, 빠르게 가 경제가 나라를 정말 망쳐버릴까 봐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없는 정책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가 있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살아있을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집행을 시작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랩 2050 대표하고요. 민생 토론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토론회들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 이야기 좀 짚어볼 텐데요. 이거 뒷코너에서 얘기할 거고 그 전에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님 먼저 모셔서요. 총선 여론조사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숫자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론조사 전문가이신데 민심을 너무나 잘 읽으시고 그래서 모셨어요. 그렇게 오늘은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궁금한 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총선 여론조사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경제 프로그램이긴 한데 결국에는 총선 결과가 경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정말 고민인데 요즘 엇갈리는 조사 결과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응답자의 성향들의 좀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여론조사는 대표적으로 ARS 조사나 녹음된 기계음으로 하는 ARS 조사나 사람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 전화 면접 두 가지 방식에 사용되는데 2018년도에 통계학회에서 양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AR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관여층이나 당파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사람이 하는 전화 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나 이제 무당층이 이제 많이 잡히고 그런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ARS 조사는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조금 뭐 딴 거 할 일 있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 확실해서 나는 이 정당 지지하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들만 맞습니다. 응답을 하게 된다. 예. 근데 사람이 전화 걸면 아무래도 전화 면접원이 있으니까 그냥 끊기가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응답률의 차이로 이어지고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가 ARS 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상당히 높고 응답률이 높은 만큼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도 무당파층이 많이 잡히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죠. 좀 구체적으로는 요즘 논쟁이 되는 게
그 한국 갤럽 뭐 전통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여론조사인데 거기 결과하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신생 여론조사 회사하고 또 뭐 NBS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가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결과가. 그래서 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하는 걸로 지역구별로 또 조사를 해서 샘플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나오는데 한국 갤럽 조사는 그렇지가 않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건 이게 조사 방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요. 근데 꽃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ARS 조사와 전원 면접을 같이 조사해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꽃에서 한 전화조사와 갤럽에서 한 전화조사가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꽃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결과들이 경향성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의 조사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좀 진작해 보기에는 꽃이라는 회사가 김어준 씨가 야권의 이제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랄까 김어준 씨가 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응답층들이 좀 그 조사 참여를 좀 꺼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건 그 조사 기관 효과라고 해서 하우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우스 이펙트.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사실은 MBS 조사와 갤럽은 상당히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왔거든요. 두 개 비슷합니까? 네. 방식도 같은 네, 건가요? 두 개? 방식도 전화 면접인가요? 네, 전화 면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같이 쓰는 100% 휴대전화 방법이고, 그래서 갤럽이랑 MBS는 작년 7월에 이제 조사 방법을 이제 일치시켰는데, 그 이후로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꽃 조사만 같은 전화 조사를 해도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여론조사 꽃 쪽에서는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영향이 없나요? 아니, 샘플 수는 많으면 좋고요. 네. 그러면 소수의 좀 아웃라이어들이 들어와도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오차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좋다는 점, 샘플 수가 많다는 건 장점임은 분명하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표본에서 배제가 되면 샘플이 이제 특정 성향층들로 이제 편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샘플 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차이는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나오는 차이인데 기관의 성향 때문에 나오는 차이인데 그건 샘플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저도 예전에 통계학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옛날에 미국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거기서 맞습니다. 250만 명을 대선 조사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리고 뭐 500샘플인가 조사한 게 맞았다는 그 기억이 나긴 하는. 그게 갤럽 조사거든요. 그 맞았던 게 갤럽 예, 조사였나요? 맞았던 게 1000명 조사. 1000명 조사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샘플링을 딱 정확하게 해서 한 건데 뭐 250만 명은 조금 성향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이게 여론조사를 읽을 때 읽어야 되는지. 근데 또 결과를 봐야지 누가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알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판세를 읽으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여론조사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보는 방법은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중에 계속 발표되는 선거 관련 정치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리고 선거 구도와 관련된 문항, 이 세 개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면 가령 2020년도 지난 총선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높았고 지지율도 높았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많이 앞섰고 선거 캠페인에서도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고 네. 이렇게 주요 지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면 예외 없이 선거 결과도 그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크게 틀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0석을 민주당 쪽이 이겼잖아요. 네, 2020년 선거.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적인 게 높고, 근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하고 조국신당이랑 합하면 국민의힘이랑 비슷하고 팽팽하고 선거 캠페인 구도에서 이것도 좀 조사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의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좀 경합적인 결과들이 나온다. 이게 충돌한다는 얘기면 사실은 유권자들 내에 태도 갈등이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심판하고 싶은데 민주당을 찍어주기에는 좀 불안하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이런 게 충돌이 되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종합해서 이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서로 충돌해서 갈등이 있느냐 그런 갈등이 있는 선거 결과들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특히 그 중도나 무당파층들이 그런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태도가 유동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작은 이슈나 작은 변수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도층이 실제로 지금 좀 유동적인 상황인가요? 중도층 지지율만 바로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간 이게 MBS 조사에서 이제 중도층의 지지 정당 비율인데 작년 하반기에 막 무당파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개혁신당이나 제3신당들이 뭔가 선전할 거다. 이제 그런 예상들을 했던 이유가 이 중도층 중에서 무당파가 많았거든요. 양당 지지를 흡수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1월 달까지도 그랬네요. 지지하는 네. 정당 없음이. 그러니까 중도층 중에서 지지하는 그렇죠. 정당 없는 사람이 42%나 그렇죠. 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하는 층들이 마음을 못 정하고 갈등하는 층들이 적게 많았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줄면서 사실은 2월 초까지는 한동훈 체제 이후에 국내인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때 이번 선거 완전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나왔던 거죠. 이때가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도 막 이제 나올 때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무당파가 줄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를 양 세력의 대결로 보면 유권자들 눈에는 상당히 이제 경합하는 구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마음을 아직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가 아직 많고 유동적인 상황이다. 어느 쪽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시네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한국 사람 연구원장님이시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표 행태를 연구를 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정당에 대한 태도. 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이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에 나오는 후보 인물 요인도 이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선거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슈나 쟁점, 이슈나 공약 같은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 후보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나죠. 저희는 정책 공약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실제 이 경제를 움직이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게 영향을 많이 주나요, 선거에서? 그게 항상 조금씩 회의적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별로 정책 논쟁이 별로 없잖아요. 정책 논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정당이나 후보들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 모두 그런, 사실은 저는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걸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정책적인 쟁점이 있죠, 지금도. 다른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네네네네.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큰 공약이죠. 큰 쟁점이고. 근데 사실은 그거와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네. 쟁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반짝하고 만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아니 한국은 뭐 지금 지방이 소멸된다, 수도권 집중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김포시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서울에 갖다 붙이겠다. 일반인들 생각에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공격하는 쪽은 이걸 잡아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악영향이 생길 거다라는 걸 중심으로 공격을 하고, 또 주장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되고 설득을 해야 쟁점으로 붙어서 이제 실제 표로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아쉬운 점은 저는 모든 관심이 검찰 개혁 쪽에 맞춰지면서 이런 쪽의 공격 쟁점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지만 검찰 심판론이고 사실상. 근데 저는 민주당이 좀 뭔가 유리해지려면 빨리 검찰 심판론을 해서 경제 심판론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선거 때 정책에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얘기들이 제법 있지만, 근데 당장 저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때 180을 했던 정당이 2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는데, 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실제 대통령 선거 같은 과정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 지방선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강력한 표심 이동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무상급식 굉장히 맞습니다. 살아있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만든 정책들은 쟁점화가 얼마든지 되고 사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책적 쟁점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그런 당파성에 의해서 투표가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네. 있다. 제가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딱 어떤 판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자기가 어느 정당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정의 안 하는 갈등하는 사람들을 누가 많이 데려오느냐가 선거의 승리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정책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 문재인 정부 그렇게 압도적 우위가 있던 정권이 날아갈 때 보면 사실은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그때 유행했던 용어가 국민의힘에서 경포대라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네. 근데 그런 공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먹혔고, 그의 지지를 철회하는 효과를 가져왔었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이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은 상태인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한국리서치 있을 때 국가 경제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한 거거든요. 아, 이게 밑으로 마이너스 경제 비교. 예. 네. 그래프 나오네요. 네. 밑으로 마이너스, 이 숫자 어떻게 나는 거냐면 긍정적 평가 비율에서 부정적 평가 비율을 뺀 거예요. 아, 근데 네네. 그게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긍정 평가 10이면 부정 평가 90이었을 때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는 엄청나게 낮네요.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 정도 나쁜 거 가지고 경제 위기론에 공격받고, 그러면서 사실은 투표인트에 영향을 줘서 정권 교체를 당했는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체감 경제 평가 결과는 같은 지금 문항으로 조사한 거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쭉 이렇게 이어서 조사를 하신 네, 거군요. 매달 조사한 걸 네네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는 한국일보 조사고요. 네네. 나빠지고 있다는 게 과반이 넘죠. 아, 그러네요. 네. 개선되고 있다가 24%, 나빠지고 있다가 50%.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권자들은 굉장히 경제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나빠진 이유가 뭐고, 이게 누구 책임이고, 뭘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제 뭘 해야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뭔가 계획이나 평가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네네. 나쁜 건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니까, 물가를 봐도 느끼고, 아까 이렇게 떨어진 거를 본인들이 대답한 거니까 실제로 나쁘다는 건 인지를 하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해줘야 되는 게, 알아서 공부해서 이 원인을 시민들 스스로 풀어가기가 아니라, 특히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정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고, 정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쉽게 얘기를 해주고 설득을 해야, 그래야 정권 심판원이 경제를 이렇게 해서 망쳤구나, 그게 이해가 돼야 심판론 쪽으로, 아까 이제 경합에서 심판론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이 점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런 시기 때 보수 정당이 막 그런 걸 막 소득주도 성장은 뭐가 문제고, 맞아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뭐가 문제고, 엄청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가령 부동산 문제면 인풋하는 부분하고 아웃풋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둘 중에 한쪽을 풀어줘야 이게 통하는데 양도세도 맞아요. 잡고 보유세도 잡고 갖고 있어도 내야 되고 팔아도 네, 내야 네. 되고 너무 다 중과세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고 그게 먹힌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건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워낙 경제 체감도가 나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쁜 거죠? 거기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나 문제는 뭐지? 그럼 뭘 바꿔야 이게 좋아지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할 텐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시민들한테 해주는 세력이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기다가 공천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도 그게 민주당한테 쉽게 이전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 그러네요. 그 점을 어쨌든 잘 설명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런 부분 이렇게 체감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민생 토론회 하면서 지역마다 정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또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어쨌든 뭐 여당이니까 좀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실제 실행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집권 여당은 그게 장점이죠. 공약을 직접 뭔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역대 선거 과정에서 여당의 대통령이 지방 돌면서 뭔가 선심적 공약을 내놓거나 그래서 야당은 이거 선거에 개입 아니냐 막 반발하고 이런 게 반복됐던 거에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민생 토론에도 일종의 선거 캠페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친 건 그게 그렇게 내놓는 안들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연구가 돼서 나온 것 같으면 반응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 무상급식 같은 건 상당히 반응이 크던 공약이었죠. 정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는 이런 지역 민생 토론에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발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 없이 던져놓고. 근데 그게 사람들 유권자 눈에 그럴 법하구나 납득이 돼야 이제 반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김포시 이런 거 문제처럼 뭔가 취재하고 하는 거하고 뭔가 안 맞는다든지. 근데 지금 내놓은 것들이 포퓰리즘적이라는가 누가 봐도 저런 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 저게 정말 뭔가 어떻게 효과를 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뭔가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거 없을 때가 많고 그러면 시민들이 잘 설득이 안 되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민생 토론회는 잘 설득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뭐 야당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그걸 충분히 효과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좀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 정책 논쟁이 너무 못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예컨대 우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일값이나 물가 얘기 이런 것도 자세히 파고들면 정책을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다시 좀 선거의 초점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네. 한국사람연구원의 정한울 원장님 모시고요. 총선에서 유권자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다시 그 윤영중 대표하고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민생 토론회,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정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 문제 끝내주는 경제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 2050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토론회를 다뤄주신다고. 네. 근데 오늘 사회자께서 조금 발언 중에 정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프닝 멘트에서 그 윤석열 랩 2050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다뤄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신상에 관련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랩 2050 대표가 아니라 윤형중 랩 2050 대표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수요일 정책통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화요일이에요.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네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네. 과일값 때문에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랩 2050 윤형중 대표의 정책통 시간입니다. 네. 윤형중 대표님,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네, 민생 토론회 네, 20회 주제입니다. 동안 있었던 걸 집중 오늘 해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사실 제안한 방식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네. 주의 깊게 들었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아, 이게 저작권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출판물로서 그 대통령에게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를 대국민 업무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식적인 출판물로서는 아마 제가 제일 최초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도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7년도 3월에 출간된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쓴 책 머리말 그 8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런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정치들 이제 조금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대국민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약과 정책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의 대상을 기존의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씀하세요, 계속. 네. 간혹 언론에 이제 기고하는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대통령 그 업무 보고의 방식이나 뭐 그 공약을 그 책 검증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완전 똑같은데요, 이거? 네. 명칭만 이제 민생 토론회라고 했을 뿐이지. 뿌듯하시겠어요.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 아마 청와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접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안하신 취지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잘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안하고는 취지와 지금 이 토론회가 하는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식의 민생 토론회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명칭도 민생 토론회잖아요. 사실 명칭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식의 토론회를 민생 토론회라고 칭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민생이란 단어에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에 일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단어를 오염시켰잖아요. 이제는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까지. 아니 왜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맞잖아요. 물론 또 긍정적- 시민들도 발언하시고 업무 보고도 뭐 그 자리에서 시민들 듣는 데서 하고 부처의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국민들을
더 자주 만난다. 그리고 그 각 분야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취지가 잘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혹시 그 민생토론에 하나 분량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가 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20회 했으니까 클립이 한 1시간 반짜리 이상 되는 게 20개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있는데 그걸 정주행한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조금씩 봤죠. 중간 정주행한 소수가 바로 접니다. 아, 정주행은 예, 했어요? 정주행. 1시간 반짜리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덕후야. 정책 덕후. 예, 상당한 것을 봤습니다.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너무 짜맞추기식의 그 행사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특히 질문자의 질문 내용 그리고 질문자의 구성, 답변자,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정책 그 토론회라고 보기는 조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다가 그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제안을 내놨던 것은 그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안을 한 책의 제목이 공약파기잖아요. 예, 공약파기인데 제가 뭘 했냐면은 그 도대체 정부의 공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식으로 공약이 그 이제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그 공약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그 공약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공약을 살펴볼 때 봐야 할 제일 중요한 문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4가지. 첫 번째 공약집입니다. 대통령 공약집. 당연히 공약을 분석하려면 공약집부터 봐야겠죠. 두 번째가 뭐냐? 그 인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뭐 도지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기반으로 그 과제를 만듭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과제라고 하죠. 국정과제를 보통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국정과제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그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예, 저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수백 개를 봤습니다. 역대 정부에 예, 대부분 대동소이한 형태의 업무보고 자료, 예, 양식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업무 보고. 첫 번째 하는 거죠? 업무 보고도 있고요. 요거는 연간 업무 보고라고 해서 매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에 기존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부처의 과제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은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원래는 담기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업무 부처별 보고 업무 전체.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민생토론으로 바꾼 것이고요. 네네. 네 번째로 봐야 하는 자료가 그 대통령 퇴임 시에 발간하는 국정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동안 공약들과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총 그 집결된 기록물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요 4가지 자료가 공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원래 이제 공약부터 국정과제 혹은 이제 국정과제는 백서는 마지막에 발간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요 공약부터 업무보고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구체적이고 뭐가 추상적이어야 될까요? 뭐가 제일 구체적일 것 같으세요? 구체적인 거는 업무 보고 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네. 약속하는 단계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다가 국정과제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추상적이었다가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네. 더 추상화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가 되고 업무보고에 이제 정책이 될수록 업무 보고가 더 추상적이라고. 더 추상적이게 되고 아, 공약이 구체적이고. 예. 그리고 혹은 그 아예 공약에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등장하고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등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정백서에는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국민 업무보고의 방식은 간단해요. 그 공약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뭘 했고 뭘 안 했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사회를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과제는 보고 그래서 새로운 과제 시행해서 뭐 했고 이렇게 간단한 양식으로 제출해라. 그렇게 하면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고 예, 검증하기도 쉽잖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건가요? 아주 새로운 과제들, 뭐 없던 과제들까지도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과제들 그런 것들을 재탕3탕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민생토론회의 11차부터 지금까지 20차까지 한 번 청년정책 한 번을 제외하고는 8번이 지역간담회였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 아니죠, 그냥.
지역 간담회니까 형태는 다르군요. 예, 대통령 공약 때도 한마디로 평가하면 가장 의미 없는 공약이 지역 공약이거든요. 예, 지역 공약은 사실 무조건 해주겠다, SOC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게 부처 업무 보고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부처 업무 보고하면서 독대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것도 정말 특이한 방식. 제가 어찌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한 대국민 업무 방식의 가장 정반대의 방식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진 그 업무 보고 했다는 그 언론 보도의 사진을 보면 독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한 3명 정도 배석하고 부처에서도 1명 정도 배석을 해서 한두 명 정도 배석을 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제 업무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예, 했었는데요. 보통 그 부처별 업무 보고는 커다란 홀에서 부처의 그뭐 국실장들 또 혹은 사무관 실무자까지도 참석한 가운데 커다란 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굉장히 사람이 많은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런 회의인 거죠. 예, 그런 회의였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형식을 간소화하자, 내실화하자 그런 취지로 저렇게 독대 방식의 이제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 제가 자료도 조금 그 당시 2022년도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제 했었던, 물론 이제 부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 당시 인사청문회가 늦어져서 8월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교육부 같은 경우 업무 보고를 보면요, 그 굉장히 이제 공무원이 만든 업무 보고의 양식들입니다. 뭐 지금 현황이 어떻고 뭐 예산이 없고 직원이 뭐 몇 명이고 뭐 이런 자료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하는 정책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빨간색 제가 밑줄 친 그 부분이 바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가툭티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시키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저거 엄청 논란됐잖아요. 저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는데요. 저 정책은 심지어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가 그거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고 예, 갑자기 돌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장관이 하고 싶은 걸 보고를 하게 된 건가? 혹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들을 대통령이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은 언론이나 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렇게 돌출적으로 나오면서 심지어는 이제 장관이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런 식으로 그 돌출적인 정책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건 지금 민생 토론회의 이제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 업무 보고하고 박순애 장관이 경질을 했던 그 업무 보고하고 지금 민생 토론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않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실제 공약으로부터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약의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이제 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를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한 거라면 그때 뭐 상대편 후보 비판도 했을 거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했을 거고 방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수기가 됐다고 보고 집권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걸 시작한다. 요거는 말이 되지만 네.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거 새로운 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 시작하는 있습니다.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도 갑자기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업무 민생 보고 토론회 때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네, 그 나름의 그 준비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고 지금 민생 토론회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그 요렇게 한 줄 공약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통령 혹은 그 대통령실의 중요 책임자가 나서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정책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다라는 국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 선거하고 관련지어서 민생 토론회 설명을 하셨는데 선거하고는 관련 없고 연중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하나 살펴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 민생 토론회의 그 내용과 형식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식의 특히 지역을 돌아다니는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과연 지속할 것인가? 네. 지속하지 않는다면은 방금 얘기한 취지
맞지 이미 본인들이 이제 그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생 토론회를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속해주는 형식의 토론회가 과연 그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정책적인 논의와 공론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부산에서 한 그 정책 토론 민생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뒤이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의 그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 어떤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예상 가능합니다. 뭐 아주 힘들어요. 뭐 이렇게 첫 우리 번째 지역에 뭐 가덕도 신공항 그 대통령이 이전에도 여러 번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네. 북한 신항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에 대해서 그 이미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그 사직구장 사직구장 야구장 부산 사직구장. 사직구장 그 개발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그러니까 전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광주 영암 고속도로를 그 일종 한국형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시속 200km 이상 가는 그 고속도로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들을 대통령의 입 혹은 장관의 입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2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 혹은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좀 받아보고 싶은 거고요. 뭐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선거 유세 과정이나 아니면 정부의 공약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제 각 지자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라는 거죠. 이제 그런 토론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질문을 받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정된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럴 것 대부분의 같은데. 장관들과 실무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정치적 감각이 있는 장관들은 조금 더 그 이제 확실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활시를 떠난 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활을 쐈습니다. 문학적인. 예, 그리고 이미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미 활시를 떠난 활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확실한 그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개선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예,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토론회를 그 지금 11회부터는 그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또 20회는 너무 여태까지는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 20회 최초로 이제 전남 지역에서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했던 내용들이 대다수 이제 이런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물론 앞에 전반부 민생 토론회 중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없진 않습니다. 딱 두 번. 예상 가능한 정책이에요, 이것도. 이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한 민생 토론회가 제가 그나마 평가할 때 유의미한 민생 토론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진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3대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연금 개혁, 그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지금 양극화, 격차, 대통령이 저출생. 하겠다고 밝힌 3대 개혁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역 다니면서 얘기한 것 중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얘기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놔주겠다, 공항 빨리 지어주겠다,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이런 게 다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미 되고 있는 일인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준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근데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확인받는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생 토론.
그런 의미에서 민생 토론이 의미 없다라고 폄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늘 수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수건 개발 사업은 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획보다는 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보통 그렇죠. 예. 인프라 사업이니까. 예, 인프라 사업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항상 그 주된 관건은 중앙 정부의 국비 확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계획보다는 더 시간이 5년, 10년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형식이 뭐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그런 뭐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늘 이런 것들이 그 지연돼 왔지만 이번에는 지연하지 않게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냥 하겠다라는 걸 다시 반복하는 내용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하는 것은 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총선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죠. 이기지 못하면 근데 예산이나 이런 실행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그런 걱정은 좀 불식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금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 이전에 민생 토론회 자료에서는 예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 청년 정책에 대한 민생 토론회가 한 16차인가 17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민생 토론회 때는 갑자기 그때 청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이거 공약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그 갑자기 국가장학금을 지금 100만 명에게 주고 있는 걸 150만 명으로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0만 명에게 주고 있는 예산이 한 4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대학생이 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면 사실 이제 소득 하위 그 계층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계층까지도 상당수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상위 계층의 그 지급 금액을 달리할지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달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금액을 그 비율적으로 150% 늘린다면은 지금 거의 5조 원에 가까우니까 7조 원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예. 4조 7천억. 근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늘리겠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식으로 발표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그 도저히 이게 얼마가 드는지 또 얼마가 드는지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추산하기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장학금 평균 금액하고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면 50% 증가하는 거니까 한 2조 5천억 원 가까이가 드는데 사실 이게 감세도 하고 예산은 다 지출 줄이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되는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민주당에서는 추산하기로는 95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예.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그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제가 추산해도 500조 원에서 2,000조까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냐인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 최근에 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지금 하나의 표를 이제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요 금액도 사실 그 정확하게 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아까 장학금만 해도 그렇게 이제 금액을 얼마 줄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예. 그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판을 의식했는지 전남 민생토론회 가장 최근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 근데 그거는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참고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봐도요. 지금 전남에서 약속한 게 아까 이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완도 광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광양양 개발, 남북고 광역관광 개발, 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거 다 합치면은 제가 어림잡아도 7조 원 넘거든요. 예. 이런 식의 행사를 20차례 열고 있으니까. 다 국비예요? 민자 사업은 없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비를 최소화하고 민재 사업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내놓은 뭐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또 민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또 다른 사업 설계가 필요한 그거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네. 시간을 더 늦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203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이제 바로 어저께 이제 민생토론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참고할 만한 사례가 국내에 없진 않아요. 어떤 게 있죠? 그 박근혜 정부가 음. 그래도 의외로 괜찮은 제도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그 2012년도 총선에서 최초로 그뭐 역대 정부나 이제 정당 중에서 최초로 공약 가계부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공약 2012년 총선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당시 예. 한나라당 맞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딱 바꿨을 새누리당. 때입니다. 네네. 예, 공약 가계부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총선 공약에서 제시를 했고요. 한마디로 공약의 재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은 2012년도 대선에서도 공약 가계부를 제시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토론회를 열지는 못하죠. 네. 예,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든지 재원이 또 얼마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설계 없는 정책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들은 좀 같은 보수 정부로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는 원래 공약으로부터 실행까지를 쭉 내려가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민생 토론회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표한 정책들이 구체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윤 대표님께서 요 공약 파기에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민생 토론회를 한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 이미 섭외된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하지 말고요. 그 이렇게 자유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참석자들 중에서도 미리 섭외된 사람들만 오지 말고 예, 좀 선착순이라도 그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받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 못 들어가거든요. 네.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유튜브 생중계되기 때문에 공개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기자가 들어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질문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언론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과제들은 다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융 쪽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을 그 위해서 뭐 증시를 부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출생 정책이니 뭐 연금 개혁이니 아니면은 지금 약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니 다양한 뭐 우리나라의 여러 그 구조적인 문제들 뭐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이니 뭐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그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정말 진정성 있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아이디어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뭐 정부 정책으로 좀 한계가 있는 토론이긴 하지만 그 육아휴직과 그리고 육아기 유연 근로에 대한 민생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토론회를 열면 그 한국 사회에서 정말 육아휴직과 유연 근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현직자들이 아니라 퇴직자들이 많이 증언을 해줄 텐데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네.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을 하고 그거 문제 있다. 정말 그 어느 기업이냐? 정말 정부가 나서서 엄단하게 정부가 그거 잘하잖아요. 제가 이번 정부가 잘하는 특기를 잘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말 챙기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생생한 목사들이 막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다면은 아마 육아휴직 문화가 좀 정착되고 육아기에 이제 유연 근로가 확대되는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걸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기업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의지가 생기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데 한번 기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육아 아빠로서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문제점을 짚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문제점만 짚은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책을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공약으로부터
업무 보고까지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결과적으로 부처에서 실행하게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도 알게 됐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 점심시간에 진행됩니다. 내일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에 나오셨다고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함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내일 12시 반에 수요일 12시 반에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